길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 수업 시간에 11호죠. 11호 수능 중심 11호 뒤에 문학 2세트 못했는데 영상으로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호 교재 다 있으시죠? 페이지 몇 쪽부터야? 이 17쪽부터 뒤에 2세트 문제들도 먼저 푸시고 듣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다 풀어보시고 몇 쪽까지야? 24쪽까지네요. 24쪽까지 문제 다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올 텐데 혹시나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영상 추가 촬영하니까 푸시고 아니면 한번 쓱 보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게 갈게요. 여러분들이 다 푼 걸로 가정하고 맨 처음에 17쪽 보시면 올해 안민가하고 용비어천가가 실렸네요. 둘 다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안민가는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작가를 보시면 충담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름 보고서 이거 무슨 절에서 썼냐 하면 뭐 비슷한 건데요. 스님이 쓴 겁니다. 이 충담사 내신 공부 혹시 해보신 분 만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충담사는 찬기파랑가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향가를 지은 사람이고요. 신라 때 이뤘던 일이거든요. 향가가 그래도 하나 실렸으니까 향가의 특성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면 물론 매년 향가는 실려와요. 뭐 작년에 뭐지 재작년에 처용가부터 해서 작년에 그 모죽질한가 이렇게 매년 향가는 실리긴 실리는데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학 역사상 고대상 실리는 구조상 빠뜨리지 말고 실어야 되기 때문에 싣는 거지 실제로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그렇게 가치가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보셔도 괜찮아요. 향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향가는 신라시대 때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까지 유행하게 돼요. 약간 조선 전까지 고려 중기까지 주류 문학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은 신라와 고려가 모두 다 불교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담겨 있는 게 대부분의 향가 내용이에요. 향가들은 대부분 불교적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향가라고 한다면 제망매가 정도 있었겠네요. 이거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누이가 죽었는데 나중에 미타찰에서 즉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교적 색채가 담겨 있는 게 이 향가의 특징인데 이 안민가를 그나마 좀 가치 있는 어떤 문제적 포인트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불교적 색채가 아예 거의 없는 독특하게 신라시대 때 쓰였지만 유교적 색채가 강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게 그나마 포인트가 될 겁니다. 빨리 가볼게요. 대충 읽어볼게.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이라고 하신다면. 독서할 때 면은 중요한데 뭐 문학에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간 임금, 신하, 백성을 이렇게 아빠, 엄마, 애, 가족으로 빗댄다면 그러면 백성이 사랑을 알 거래요. 됐네요. 이게 결과지 뭐. 그 다음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 물생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물생은. 자, 이 백성들을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큰 따옴표를 쓰세요. 여기다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묶어주세요. 지금 읽었던 이 말을.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이게 백성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서 인용한 거야. 자, 다시 보면요. 이 물생들 먹여 다스려요. 잘 먹여 살리게 해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렇게 좋은 임금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먹게 살게 해주는구나.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가? 아주 여기서 살아야지. 내가 어딜 가겠냐? 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라. 그러면 나라가 유지될 거래요. 이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잘해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향가 19채 향가인데요. 10줄짜리 향가라는 건데 9번째 줄의 첫 마디는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 혹시 내신 때 향가 배우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문학사전 갈래 특징은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감탄사예요. 9번째 줄 첫 마디가 감탄사로 시작하게끔 고정되어 있습니다. 향가는. 다행히 요거는 뒤에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풀어보고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자,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 나라안이 태평할 것이다. 됐습니다. 뭐 제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어려운 어휘도 없어요. 왜냐면 향가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휘 챙길 것도 없습니다. 향가는 한자로 기록된 말이기 때문에 역시 따로 체크할 어휘는 없었습니다. 자, 요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 중에 향가 중에 특이하게 유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백성들이 어버이를 따르듯이 신하와 임금을 따르고 임금과 신하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백성들을 다 보살펴라. 네, 그러니까 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교적 성격이 강한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독특했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은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총 125장으로 되어 있는 악장입니다. 이 악장은 조선 초기 때 이제 나온 건데, 조선 초기 때 궁중음악 할 때 틀려고 만든 거예요. 약간 뭐 의식할 때, 행사할 때 우리 무슨 국민의례 같은 거 요즘엔 별로 안 하지만 무슨 의식 시작할 때 태극기에 대해 경례하고 뭐 의식하고 할 때 그때 깔으려고 만든 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뭐겠어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좀 담겨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이걸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애국심이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이 악장의 의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이 뭐냐? 이게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될 때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들고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쓴 서책이 바로 이 용비어천가라는 서책입니다. 근데 세종 아시겠지만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요. 자기 아빠가 이방원, 할아버지가 이성계가 나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고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받아서 지금 세종이 꾸려가는 건데, 그럼 무슨 내용이 담기겠냐 하면 정당성이죠. 백성들은 지금 고려인지 조선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조선이래. 이제부터는 조선이래. 갑자기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조선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뭘 하냐? 세종의 할아버지는 이성계가 대단하다. 그리고 이성계의 위로, 이성계의 아빠, 이성계 할아버지, 이성계의 증조 할아버지,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도 개쩔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랑 비교하냐면 중국에 있는 성현들과 다를 바가 없다. 아주 위대한 분들이다. 이분들이 세운 나라니까 잘 해봐라 백성들아. 니네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세뇌라고 하면 좀 그런가? 정당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왜 맨날 나오냐? 일단 이유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문법 때문에. 언어와 매체 하시는 분들은 중세국어 공부할 때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 초창기 훈민정음 한글의 형태가 잘 남아 있어갖고 그 연구적 문법적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학적 가치가 있는 수가 있는데 그걸 보통 세수 봅니다. 1수, 1장, 2장, 125장 총 3장 정도는 그래도 문학적으로 좀 가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종종 나오는데 이번에는 2장과 125장이 실렸네요. 빨리 보겠습니다. 자, 어휘만 체크하면 돼요. 어휘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수능 특강 고준씨가 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번역을 안 해줘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어휘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가볼게요. 2장 볼게. 우리 17쪽 보고 있죠? 불휘, 뿌리가라고 번역합니다. 엄매하신 분들은 나중에 중세국어 공부할 때 더 잘 어울릴 텐데 불휘 자체가 뿌리라는 말이래요. 뿌리가 깊은, 이거 우리말이죠.
남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나무는이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역시 문법적으로 따져야 될 거지 오늘 뭐 문학에서 따질 건 아니에요. 자, 나무는 바람에 이어적기 되어 있는 거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바람에 아니 밀새. 자, 어휘 하나만 체크합시다. 움직이다라는 옛말이에요. 그리고 릴세라는 말도 볼까요? 릴세 뭐뭐 임으로 이유를 말합니다. 뭐뭐 니까라고 해도 돼요. 니까 똑같아요. 자, 그럼 아니 밀세 아니 움직임으로 아니 흔들림으로 안 흔들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흔들림으로 곧 좋고 꽃이 좋고 여름. 자, 여름은 썸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열매라고 번역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썸머 여름은 이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른 작품에서 여름, 썸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번 여름은 요거 열매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 하. 중세 고전시를 배우면서 이 하다를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이 하다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많다 크다 갑시다. 대전. 이거 대전에 제가 많이 비유 드리거든요. 이 대전에 도서관이 있어요. 한밭 도서관. 대전에 종합운동 경기장이 있어요. 한밭 종합운동 경기장. 대전에 충대 말고 공립대학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수목원이 하나 있어요. 한밭 수목원. 아니 대전 사람들 왜 맨날 한밭 그릴까 하면 이 하다가 대전이잖아요. 큰 밭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큰 밭. 네, 한밭을 한자로 하면 대전이고 순우리말로 한밭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대전하고 한밭하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는 크다 혹은 많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여기서는 많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 하느니. 자, 열매가 많아지니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려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난대요. 뭐 말하고 싶은 걸까? 자, 튼튼한 국가를 비유한 겁니다. 나무에. 나무가 이렇듯이 나라도 뿌리, 즉 깃틀이 단단하다면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나듯이 나라 자체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단도 똑같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샘물이 깊은 물은 가물에. 가뭄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거 현대어로도 가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가물인데 가뭄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면 되는데 가물도 현대어예요. 지금 참고로 둘 다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말에, 자 가물에 이어적기에서 가말에 아니 그칠세. 아까 릴세 했죠? 아니 어디 갔어? 아니 그침으로. 아니 그침으로 내가. 히읗 중성 체어는 나중에 중세국어 신분 챙기시면 되고요. 지금 거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되어서. 내히 이러 내가 되어서. 냇물 말하는 겁니다. 이거요, 한자로. 냇물을 잃어서 발을 여기다 쓸게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네, 바다입니다. 바다. 그럼 바르래 바다에 가느니. 됐죠? 똑같습니다. 샘이 깊으니까 이 물은요 가뭄이 들어도 그치지 않고 바다까지 갈 수 있대요. 역시 기반이 튼튼하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지속성. 자연에 빗댔습니다. 국가의 건실한 국가를 자연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문학적 가치가 조금 있어서 종종 나옵니다. 마지막 125장 볼게요. 다음 125장.
천세우희. 자, 천세 위에, 천세 오랜 시간, 천세대 오랜 시간 우회 위전, 오랜 시간 전에 미리 정하신. 아까 미리 정하신. 누가 미리 정하셨을까?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늘이 미리 정해주신 한수,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 북쪽에 누인 계국, 누인 인, 어지름을 누 쌓아서 계국, 나라를 여시니 여시여 복년이 가없으시니. 복 있는 년이 잘 번영함이 가없다, 끝이 없다. 이게 끝이에요. 끝. 갓 이렇게 써 있는데 세모 받침 끝이라고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끝 없으니. 됐을까요? 뭐 말하는 거예요? 경복궁 말하는 겁니다. 한양을 도읍지로 했잖아요. 한양이 그 한수, 한강 북쪽에다가 세운 궁궐이지 않습니까? 그 조선을 개국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하늘이 정해주신 곳이다라고 정당성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성신. 자, 성신 여기서는 후대 임금으로 번역합시다. 후대 임금이 니으샤도, 이으셔도, 이으셔도. 두음법칙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이으셔도 경천근민,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들을 부지런히 다스려서 힘써서 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더욱 굳을 것입니다. 뭐가? 나라가 단단히 더 굳을 것입니다. 됐을까? 다음 마지막. 임금이시여 아르셔서 아세요. 낙수의 사냥가 이셔 한압을 믿으니까. 이건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건데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면 중국 고사라고만 얘기할게. 무슨 왕까지 얘기 안 할게. 왕이 사냥에 이게 놀기 좋아하는 왕, 옛날 중국 고사에 나오는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냥하고 노는 걸 좋아해. 맨날 활 쏘고 놀아요. 근데 어느 날 사냥을 가서 안 돌아와요. 계속 사냥에만, 나라에 신경 안 쓰고.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하들이 그 왕을 몰아내서 결국에 폐위당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다가 갑자기 잘려요. 이제 왕에서 물러나와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냥을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었나 봐. 자기 조상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빠,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부강해놔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난 좀 놀아도 나라는 잘 돌아갈 것 같은데 하고 놀고만 다녔대요. 사냥하면서. 자, 그럼 이제 보이시나요? 산행, 이게 사냥입니다. 헌트, 사냥하다 할 때 그 사냥이 이 산행에서 음차된 겁니다. 그래서 낙수의 사냥가 있어서 그렇게 놀면서 하나빌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빌. 원래는 지금 잡담을 할 시간이 아니고 빨리 이거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빌 이게 이어적기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빌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빌이야. 방금 있었던 거. 이 리을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약간 여기다가 르로 한번 빼볼게요. 이거 리을이 목적격 조사니까 여러분들 다 씁니다. 나를 이를 뭐라고 써요? 날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죽여라, 날 죽여라. 르리 리을로 작동하는 거 아시죠? 이 정도는. 네. 그러면 하나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까 배우고 왔거든. 지웠네. 하필이면 큰, big, 한, 커다란, 아비, father. 그럼 큰 아빠인가요? 아빠 형? 아니. 할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윗단계 큰 아버지, 할아버지를 뜻해요. 지금 현대에서. 갑자기 할아버지로 하는 게 맞아요 하면, 자,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뜻도 좋은데 이거를 조상님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할아버지가 단순히 아빠의 아빠를 말하기보다는 조상님 자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낙수의 사냥가 있어서 하나빌 믿으니까 할아버지만 믿을 거야? 조상님만 믿고 있을 거야? 네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후세 왕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비는 그 게임 중에
아무도 없고 혼자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우리 수병이가 얘 또 뭐 하고 있나 하고 있는데 아 피곤해 나도 얼른 들어가고 싶어.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민속놀이를 만든 회사고요. 오버워치를 만든 회사고요.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만들었습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저한테 나름 추억이 있는 게임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김석중 씨와 저희 아빠죠. 제 아빠. 저희 부친과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같이 PC방에 가서 막 오랫동안 했던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이 참 재미난 게임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캐릭터밖에 안 하시더라고. 조금 사나이다움을 과시하고 싶으셨나? 이 바바리안이라는 캐릭터를 했었어요. 바바리안. 이 바바리안이 무기를 이제 지금은 야만 용사로 번역해요. 야만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마법을 쓰고 그런 얘가 아니라 이 강한 칼 막 이런 거 들고서 막 때려잡고 이런 뭐 강인한 야만 전사를 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참 즐거워하셨어요. 지금은 아닌데 제가 했던 버전은 디아블로 2라는 버전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했던 시절 때 가장 비싼 칼, 이 바바리안이 들 수 있는 칼 중에 가장 비싼 칼이 뭐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칼이었어요. 그랜드파더 콜로소스 블레이드라는 칼이었어요. 그랜드파더. 그 당시 때는 이제 정식으로 번역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한비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이 소리만 음차해서 한글로 바꿔서 출시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랜드파더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 우리 한글 버전에 그랜드파더라고 써 있었다고. 자, 근데 한국인 이 칼이 워낙 또 상징적이고 인기가 많은 칼이야. 제일 비싼 칼이야. 이 칼 중에.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 그랜드파더 삽니다.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말하는데 처음에는 급파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입에 잘 안 붙어. 급파.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이러고 다녔습니다. 할배검. 꽤 유명해요. 할배검. 여러분들 리니지에 집행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할배검이 있었습니다. 할배검. 왜 할배인지는 알겠죠? 다만 이 블리자드에서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름을 진 게 이게 할아버지 막 이런 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바바리안이라는 캐릭터는 이 선조들의 가르침을 그 원시적으로 이어받아서 그 강인한 육체 기술을 받아와서 전수받는 그런 전투 집단인데 조상님의 영혼, 조상님의 얼이 서려 있는 칼. 그래서 그랜드파더. 여기도 이거 조상으로 쓴 거예요. 선조. 공식 번역은 선조라고 했더라고. 그렇구나. 선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지. 그냥 할배검을 하고 다녔다고. 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 게임이 10년 뒤에 3가 나와요. 새로운 게임이 나와. 3가 나왔어. 근데 이제 3부터 뭐가 달라졌냐? 이 블리자드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 게임을 출시해요. 옛날처럼 소리만 이렇게 바꿔서 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많은 아이템과 캐릭터들이 우리말로 바뀌었습니다. 바바리안이 야만용사가 되고, 뭐 네크로맨서가 강령술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소서리스가 원소술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자, 그랜드파더란 칼 3에서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해요. 원래 의미대로 선조의 얼 이런 걸 번역하면 느낌이 좀 안 나. 왜냐면 이 게임이 2부터 했던 사람들은 할배라고 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선조의 힘 막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안 옵니다. 고민을 해요. 그러면 할배검으로 할까? 근데 너무 없어 보이죠. 원래 의도한 뜻과도 너무 멀어 보이고 좀 딸려 보여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뭘로 번역했냐? 3에서는 이 칼 이름이 그래서 하나비라고 번역됐습니다. 하나비. 빛이 들어왔네. 왜 하나비로 번역했는지 알겠어요? 이거 살려오려고. 그게 번역 잘한 칼이야. 이 느낌도 살렸고, 이 느낌도 살렸고, 그리고 순 우리말 고어로 사용했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비,
조상, 선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만 믿고 있을 거냐라고 잔소리하면서 끝납니다. 넘어갑시다. 자, 19쪽 문제 풀고 들어가 있었죠. 19쪽 들어가 볼게요. 19쪽은요. 자, 빨리 갈게. 나가야 돼. 19쪽에 17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아, 보기에 서정성보다 교훈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아까 티나게 말씀드렸죠? 그나마 안민가가 특이한 점, 바로 유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겁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답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번 작품은 상관없고요. 다만 옛날에 했어요. 아니, 이 작품을 저번에 있어갖고 설명했었어요. 유한성. 인간이 유한성.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목숨 이런 것들이. 마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물건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없어져요. 그때 깨달은 감정이 뭐냐면 무상감이라고 했거든요. 떡하니 선지 2번에 있죠. 네, 나라가 없어졌어. 무상감. 이건 대놓고 저번에 했습니다. 패스. 20쪽에 19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잘 봐요. 저번에 또 뭐 했냐? 코카콜라. 북극곰 했거든요. 정서가 점점 언제? 무조건 강해진다. 다만 어떤 정서인지는 맞춰야지. 정서는 무슨 짓을 하든 강조되고 부각되고 환기됩니다. 다만 어떤 정서인지는 맞춰달라고요. 자, 19번에 답 2번 보세요. 가에서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된다. 아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후반 부분의 정서가 아니야. 이 마지막 부분의 정서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가 후반 부분, 마지막 낙구 부분의 화자의 심리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라는 화자의 의도, 심리가 강조된다고 해야지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낙구에 없었죠. 답 2번. 역시 심리 문제였어요. 여기. 자, 이제 한 세트 남았죠. 오른쪽 21쪽 보시면 작품 3개 있습니다. 죽었다 깨도 안 나오지만 죽을 때까지 나오네요. 지겨워 죽겠네요. 나 이거 공무도화가 재작년, 헌화가 3년 전, 맨날 나와. 아우, 지겨워.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수능 국어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국어 능력, 실력 향상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러다 하나 나오겠지 뭐. 이게 몇 년째 깔려 있는데 한 번 나올 때 되지 않나? 너무 많이 깔려서 가볼게요. 자, 1년부터 공무도화가 네, 배경소나 얘기 안 고조선 때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고조선 때 노래예요. 아니, 고조선 기록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중국에서 그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편에 실려 있어서 고조선의 역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때 고조선의 노래래요. 자, 바로 볼게요.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건너지 말래요. 임은 끝내 그물을 건너셨네. 아이고, 근데 이미 건너버렸대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아이고, 죽으셨네. 가신님을 어찌할꼬.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하나만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에 어찌할꼬 서리법이죠. 그리고 영탄법도 됩니다. 서리법은 영탄을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이걸 제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실렸다고 했잖아. 별별 거 해석을 다 해줬었어요. 뭐 이거를 뭐 말한 김에 말해볼까? 연구도 나도 많이 했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백수가 흰 머리란 뜻이에요. 흰 백자의 머리 숫자. 광부, 미친 남자라는 뜻인데, 흰머리 미친 남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쳐갖고 막 강물에 히히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백수 광부의 아내가 가지 마요 이러고 있는데 결국엔 돌아가신 거지. 자, 배경설에서는 그걸 보고 아내도 같이 따라가 죽었대요. 같이 물에 빠져 같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조금 핫한 유력한 설은 이 백수광부를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무당으로. 고조선이잖아요. 역사적 배경이랑 좀 이어봅시다.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단군 할아버지 생각해보자고.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통치자, 왕이기도 해요. 근데 고조선에서 이제 점점 고대 국가, 고대 부족 국가를 넘어서 고대 연맹 국가로 넘어가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재정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제 재정 분리에서 멈추지 말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왕보다 별로 약해지는 시기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 알게 되죠. 솔직히 미신이잖아.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준다는 건데 에이 다 사람들이 이제 안 믿기 시작한 거야. 뭐야 이거 다 뻥이잖아. 이거 사기꾼 같은데 제사장의 권위가 약해지는 걸 표현한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백수강부가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모세 생각해봐요. 크리스천 분들은 모세가 이제 기적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 물을 가르고 물을 건너져. 이분도 그런 거야.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내가 제사장인데 이 정도는 하지. 자, 물아 갈라져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물이 갈라질 일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몰락을 상징하는 걸로 해석하는 이론도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건 재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 헌화가 안 나와요. 지겨워. 자, 이 헌화가는요. 그래도 이 에피소드 알아주세요. 수로 부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 부인. 자, 순정공이라는 신라시대 귀족인데 이 사람은 아내였대요. 순정공이라는 귀족의 아내인데 수로 부인. 그 연예인 김수로 씨랑 이름이 똑같아. 가야세연 김수로와 이름이 똑같다. 이게 낫겠다. 그래서 수로 부인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예뻤대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다양한 일화들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헌화가라는 에피소드고요. 그리고 여기엔 실리지 않았지만 해가라고 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수로 부인이 길을 가다가 산책하다가 그 난간에 철쭉이 피어 있었대요. 철쭉. 붉은색 자주색 철쭉이. 그래서 저거 너무 예쁘다. 나 저거 좀 따줘라 얘들아 라고 이제 시중들한테 말했는데 시중들이 다 부인 저 절벽 낭떠러진 데를 누가 가서 캡니까? 저거 캐다가 죽어요. 저기 사람이 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라고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수로 부인이 너무 가고 싶어서 나 가고 싶은데 야 어떻게 안 되니? 막 이러고 있었나 봐. 근데 지나가는 노인이 어떤 할아버지가 소 끌고 이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제가 말이죠. 자, 시 볼까요? 자줏빛 바위가에 자줏빛 철쭉이 피어 있는 바위가에 이거는 지금 따줄 꽃이 아니야. 옆에 있는 바위 말하는 거야.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이 바위에다가 잠깐 이제 소 좀 묶어놓고 줄을 묶어놓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할아버지가 수로 부인한테 나 꽃 준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지막 꽃을 꺾어 바치러 오리다. 안 부끄러우면 내가 따다 줄게. 이렇게 해서 따다 줬대요. 이게 뭐예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 제목을 이게 작가 보실래요? 견우. 견우 직류할 때 그 견우랑 어원이 같아요. 견이 끌견. 그리고 그 견인차 할 때 견이야. 소를 끄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내가 막 이상한 또 뒤집어 씌울 수 있어. 이 노인을 무슨 스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이 소가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를 마음으로 많이 비유해요. 그래서 소를 끌고 있다.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신선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하지 맙시다. 안 나오니까요. 패스. 그냥 이런 식구나. 아까 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며칠 뒤에 이 수로 부인이 며칠 뒤에 또 놀고 있다가 이번에는 용이 동해 바다에서 지금 간단하게 남편이랑 같이 소주 먹고 있는데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동해에 용이 나타나갖고 너무 예쁘다 하고서 이제 수로 부인을 데려갔대요. 순정공 남편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라고 하니까 그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또 나타나서 이 할아버지는 아닐 거야. 다른 노인이 나타나서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이는 법.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게 하면 돌려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뭐냐? 해가라는 노래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용 말해 드릴게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머리가 아니야. 근데 비슷하지?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놔라. 남의 부인 훔쳐간 죄가 너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사람이 아니지. 그게 할 짓이냐? 남의 부인 뺏어가는 게 빨리 데려오고
거부가 하여튼 빨리 안 데려오면 너 구워 먹을 줄 알아. 구지가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을 불러갖고 사람들이 막대기로 바다를 치면서 이런 노래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이 돌려줬대요. 분명히 거북이를 갈궜는데 왜 용이 돌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옛날 사람들의 용, 호랑이, 봉황, 거북이 이 네 개를 신성한 동물로 본 도교적 사상이 있는데 네 개 같은 급이라서 그나마 제 인간한테 만만한 거북이 갈고갖고 거북아 너 빨리 돌려줘 해갖고 거북이가 그걸 듣고 용한테 가서 야 용 너 또 사고 쳤냐? 아 빨리 좀 돌려줘라 라고 얘기해서 돌려줬다 막 이런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됐어요. 넘어가요. 수로부인한 분이 계시다. 자 마지막 자 을지문도 살수대첩의 장군이죠. 고구려 장군이고요. 수나라와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때 상대 장군이 우중문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래요. 자 읽어볼게요.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하네. 싸우며 이겨서 공이 이미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번역 잘해주셨네요. 이번에는 자 2개만 기억합시다. 일단 반어가 느껴져야 돼요. 반어. 상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너 천문을 깨트렸어. 너 지리 통달했어. 너 이미 공이 높다야. 이제 가라. 자, 너 대단하다. 어느 정도 반으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보낸 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야, 너 대단한데? 이거 뭐야, 이거. 살짝 반으로가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3줄까지는 어때요? 칭찬하지.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만해 임마 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억양법이라고 해요. 올해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 이게 실려 있더라고요. 억양법은요. 내가 의도하고자 한 말에 반대말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내가 나의 의도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빨리 꺼지라고 하고 싶은데 너 빨리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데 그럼 빨리 꺼져 이런 식으로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많이 낚이지 않습니까? 이 억양법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너 4번 했어? 이야 틀렸어. 이런 게 억양법이죠. 낚시야 낚시. 상대를 조롱하는 마음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쪽 문제하고 나 접을게 이제. 자, 23쪽에 20번 문제 답 2번입니다. 가는 근심, 화제의 근심, 남편, 백수광부요. 나는 모죽지랑간데, 제가 이 작품을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소모될 것 같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현대어 역도 같이 있는 버전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 3번 볼래요? 선지 3번. 가는 대화를 통해. 대화 아니에요. 이마 대화체에서 멈춰줘야지. 가는 대화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선지 4번 가는 반어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진짜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 2번 나와주시면 되고요. 21번 답 2번입니다. 요거 따로 설명 딱히 안 할게요. 나머지 아닙니다. 22번도 전혀 상관없는 모죽지랑가 문제였네요.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괴감이라는 정서 읽을 수 없어요. 현대어 풀이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 2세트 마저 더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대로 다 끝내보자고요. 네 고생했습니다.